안녕하세요. 한국건설법무학에서 주관하는 한국건설감정사에서 공동주택 하자소송 실무 사례 강의를 하고 있는 심영기 건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국토교통부 고시 2021년 11월 23일 개정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분쟁에서 적용하는 하자 판정의 기준은 법무부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기준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에 의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하자의 조사 비용 산정의 하자 판정 기준은, 이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조정하기 위하여 하자 여부 판정, 하자 조사 방법 및 하자 보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자 심사란 건축물의 내력 구조부별 또는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전부 또는 정부에 관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검사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건축법 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입니다. 시공하자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계 도서대로 시공하였으나 내구성, 내마모성 및 강도 등이 부족하여 품질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미시공하자란 주택법 제33조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 기준과 해당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의 내력 구조부별 또는 시설 공사별로 구분되는 어느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지 아니하여 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미시공하자라고 합니다. 시공하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여 끝마무리가 제대로 하지 않아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 시공하자라고 합니다. 변경 시공하자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법규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시설물이 규격, 성능, 재질에 미달하는 경우, 그러니까 설계도서뿐만이 아니라 관계 법규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설계도서에 명기된 시설물과 다른 자재의 저급자재로 변경 시공된 경우를 말합니다. 적용 대상은 주택법과 건축법이 있는데,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얘기합니다. 건축법은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다음의 건축물, 공동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 부분에 따른 집합건물을 얘기합니다. 설계도서 적용 기준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하자 여부는 사용검사를 받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장 재료 및 외장 재료, 마감자재의 품질은 입주자 모집 공고, 주택 공급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그러니까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를 받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장 재료 및 외장 재료 등 마감자재의 품질은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주택 공급 계약 체결 당시의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 주체가 내장 재료 및 외장 재료의 변경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사업 계획 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았거나 입주 예정자의 동의나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입주 예정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밟아서 했을 경우에는 하자를 보질 않는데, 시공사가 시공을 임의로 하고 준공도서를 임의로 막 바꾼 경우에는 하자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통보에 여기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았거나 입주 예정자의 동의나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입주 예정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 도서대로 시공하기로 입주자에게 광고한 경우, 분양 안내서를 제공한 경우 또는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에 따릅니다. 적용 순위는 아까는 이제 특별 시방서 먼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 주택공급계약서, 견본주택, 계약자 배포형 분양 책자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 시방서, 설계도면, 일반 시방서, 표준 시방서, 수량서처니까. 아까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실무기준에는 표준 시방서, 설계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조사요 기준에는 주택공급계약서, 견본주택, 계약자 배포용 분양책자를 1, 2, 3순위로 하고 특별공사 시방서를 세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 도면의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구조도, 상세도 및 재료 마감표 등의 도면 간에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때는 규격, 재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을 적용을 합니다. 설계 도서 등에 명기된 제품이 자재에 비하여 상향 시공된 시설에 하자가 발생하여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그 상향 시공된 제품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조경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조경수의 수정 및 규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제품 및 자재에 비하여 상향 시공된 시설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상향 시공된 제품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시설 공사별 세부 공사 분류 기준에는 별표 1과 같습니다.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전유 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공용 부분으로 봅니다. 전유 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공용 부분으로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유 부분에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한동안 LH공사에서 공사를 이렇게 스프링클러 공사를 했는데 배관에 부식이 돼가지고 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세대에서 고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수를 그때마다 하는데, 이걸 하자 소송을 통해 가지고 돈을 받았을 때 이 돈을 개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공용 부분을 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때 발생될 때마다 보수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는 전유가 아닌 공용 부분입니다. 또한 이게 스프링클러가 저기 이제 주로 이제 부식된 경우는 동관에서 부식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동관 스프링클러는 거의 이제 습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관 안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 물을 저기 특별하게 빼내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안에 이물질이 부패되어 가지고 배관이 불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물탱크를 청소를 하듯이 스프링클러 배관도 물을 한번 싹 뺐다가 다시 또 공급해주고 1년에 한 2번 정도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이물질 등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특히 스프링클러는 수평 부분에서만 이게 부식이 되지 수직 구간에서는 부식되지는 않습니다. 별표 1에서 시설 공사별 마감공사, 미장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감공사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거는 하자 보수 기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둘 이상 복합된 시설 공사로 시공된 부위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 책임 기간이 긴 공종의 담보 책임 기간을 적용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이제 구분한 거는 이제 나중에 하자 보증 기간은 어떤 공종에 적용을 할 것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이걸 참조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자 여부 판정, 콘크리트 균열,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은 보수 균열폭 이상의 경우 시공 하자로 본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좀 약간 균열폭이 좀 약간 다른데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그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2에 콘크리트 균열 하자의 범위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있고 지하 구조물이 있고 물탱크실이 있고 비트가 있습니다. 그냥 아파트 이런 경우에는 기둥하고 보호 같은 경우에 건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0.4mm입니다. 그 다음에 벽체에서도 내부는 0.4mm, 바닥 지붕도 내부는 0.4mm인데 외부는 0.3mm입니다. 건조한 부분은 전부 다 0.4mm고 수bil 환경인 경우에가 0.3mm입니다. 지하 구조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조한 부분에서는 0.4mm, 수bil 환경인 경우는 0.3mm입니다. 물탱크실도 건조한 경우 0.4, 근데 비트는 0.3mm. 하자로 보는 균열 폭의 두께가 0.3mm, 0.4mm 이상인 경우만 하자로 봅니다. 여기서는 미만인 경우는 하자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국토부 공주택 하자 판정 기준이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실무 기준하고 크게 다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상인 경우만 이렇게 보수를 이렇게 하는데 그 미만인 경우에는 따로 이제 천장의 경우 마감으로 인하여 미관상 균열부선 불필요하나 외부 창문이 없는 발코니 노출 슬라브는 미관상 0.3mm 이상으로 한다. 물탱크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건조 환경으로 하여 0.4mm 이상으로 균열을 봅니다. 누수 하자의 범위. 요거는 뭐 더 보시면은 그냥 대충 아실 것 같습니다. 신축줄론. 설계 도세에 명기되어 있는 신축줄론을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시공하자로 본다. 그러나 옥상 또는 지하주차장 바닥 신축줄론의 폭, 깊이, 간격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변경 시공하자로 판정한다. 다만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상태가 경미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옥상이라든가 지하주차장 바닥에 신축줄론에 대한 어떤 표준적인 상세도가 국가에서 이게 정해져야 되는데 국가에서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설계자마다 조금씩 약간 다르게 간격도 그러고 또 줄눈 폭도 그러고 깊이도 그러고 달리 표현을 합니다. 시방사라든가 어디에 딱 정확하게 표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약간 혼란이 좀 발생이 되는데 옥상의 줄눈 간격은 4m 이하로 하고 방수층에 단열재를 설치한 공법과 한랭지인 경우에는 2.5m로 합니다. 그러니까 방수층에 단열재를 설치한 경우에는 2.5m로 합니다. 방수층에 단열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이제 4m라고 지금 한 거는 방수층에 단열재를 설치한 경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고 방수하고 단열재를 하고 그 위에 묵은 콘크리트 하는 경우에는 2.5m로 하고 단열재가 콘크리트 슬라브 밑에 있는 경우에는 4m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6m 이하로 합니다. 6m 이하로 하게 되면은 이게 균열이 상당히 이제 또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균열이 발생된 거는 시공상 하자로 보면서 6m 이하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하주차장이 보통 이제 9m 정도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가운데 하나면 4.5m 정도 되는데 4.5m 갖고서도 균열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3등분 해가지고 한 3m 정도씩 이렇게 해줘야지
균열을 좀 약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줄눈의 폭은 3mm 이상, 온도의 변화에 따라 신축 줄눈과 표면 도장지가 달라진 경우 그 두께 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축 줄눈의 줄눈 폭은 3mm, 깊이는 두께 5분의 1 정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 묵은 콘크리트에 와이어 메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와이어 메쉬가 절단이 되어야 되는데 절단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와이어 메쉬가 또 있어가지고 그게 또 움직이면서 균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와이어 메쉬 정도 두께까지 절단을 이렇게 해줘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0cm니까 5cm 한 절반 정도를 카팅을 해야 되고 옥상 같은 경우에는 뭐 6cm 내지 10cm니까 거기서 한 절반 정도는 카팅을 해야지 5분의 1 정도 하고서는 옆에 균열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긴결제는 벽체에 돌출된 긴결제를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주거생활 유지관리 및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긴결제를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나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여기에는 또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생활 유지관리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긴결제를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뒤에 가서는 또 이제 또 뭘 또 제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국토부에서 만든 거에서도 이건 좀 약간 상반된 부분이 있는데 굳이 뭐 천장 속에 이렇게 내가 미관상 크게 뭐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은 제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관통부 마감, 연기, 냄새, 소음 등에 전달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시공하자로 봅니다. 덕트 하자는 에어덕트의 일부 또는 전부의 벽체를 조적 시공 후 설계 도서와 달리 조적 벽체에 미장을 누락한 경우에 해충 및 냄새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미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에어덕트 내부에 별도의 배기관을 설치한 경우에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조적 벽체 에어덕트에 설계 도서와 달리 조적 벽체 미장을 누락한 경우, 그러니까 설계 도서에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세도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료 마감표도 누락되어 있지 상세도, 그러니까 설계 도서를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세도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어갖고 시공도 그러고 감리도 그러고 하자 분쟁에도 상당히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랑에도 불구하고 에어덕트의 관통되는 부분이나 통로가 좁아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는 작업 등이 시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부위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에어덕트 이렇게 있는데 관통되는 부분이나 통로가 너무 좁아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작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부위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이프 덕트 전부 또는 일부 벽체를 조적 시공 후 그 조적 벽체에 미장을 누락한 상태가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파이프 덕트의 전부 또는 일부 벽체 조적 시공 후 그 조적 벽체에 미장을 누락한 상태가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상당히 지금 애매합니다. 어떤 부분을 기능상 미관상 초래하지 않는다고 미관상이야 은폐되어 있으니까 모르지만 기능상으로 또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하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딱 써놔야지. 이렇게 애매하게 써놓으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5조 결론은 열화상 카메라 측정 결과 발생한 부위. 이건 예를 들어갖고 결로가 요즘은 이제 단열재 두께가 콘크리트 옹벽 벽체 두께보다 더 두꺼울 정도로 굉장히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단열재 시공을 이렇게 좀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두께가 70mm 이상인 경우에는 두 겹으로 시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0mm 이상인 경우에는 뭐 설계 도면에는 뭐 100mm, 180mm 막 이렇게 써놨는데 그 두 겹으로 시공해라. 그 명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놓으면은 한 겹으로 시공하다 보면은 그 2인 부위를 틈새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또 우레품을 충진해야 되고 그게 또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부위에서 결로 현상이 꼭 발생이 됩니다. 아무리 두께
가 두꺼운 단열재를 사용하더라도 틈새 이음 부위가 적절하게 시공이 되지 않으면 그 부위로 결로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70mm 이상인 경우에는 꼭 두 겹 시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거의 대부분 한 겹 시공하고 적절하게 그냥 뭐 우레폼을 쏘거나 우레폼도 안 쏘고 그냥 시공하는 경우들이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100%다 이런 부분에서 결로 현상이 되면 70mm 이상 두 겹을 안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한 겹을 더 덧대는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보수 비용이 또 굉장히 또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열 공간 창호의 발생의 결론은 다음 가포에서 하자로 봅니다. 모헤어, 풍지판 등 시공 상태가 불량하여 기밀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 모르타르, 우레타 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여기는 지금 이제 건축공사 표준 시방상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자세히지만 안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창호주의 몰탈 충진을 어떻게 해라, 이거는 뭐 어떻게 해라, 먼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 좀 빠져 있습니다. 에너지 전략 설계 기준, 뭐 친환경 기준, 미달한 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자 판정 기준을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실무 기준, 국토교통부 하자 판정 기준 이것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건설공사 표준 품새, 각종 법령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또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딱 요것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실무 기준에는 싱크대 하부 및 배면 마감, 설계 도서에 마감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시공하지 아니한 시설물을 미시공을 한다. 마감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근데 마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지방법원하고 상당히 배치가 되죠, 이 부분. 그다음에 싱크대 하부나 배면에 마감재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마감재를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미장 또는 체육선동으로 마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시공하자로 본다. 싱크대 하부나 배면에 마감재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 별도의 마감재를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미장 세역선 등으로 마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시공하자로 본다. 마감재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마감재를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미장 세역선 등으로 마감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미장 또는 세역선을 안 한 경우가 없어요. 마감재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마감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미시공하자로 본다. 이게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은 시공하지 않아도 여기 마감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미시공으로 본다. 마감재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마감재를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마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시공하자로 본다. 그 말이 있으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에 표기가 없으면은 안 해도 된다. 근데 도면에 표기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을 안 했을 경우에 미시공으로 본다. 이렇게 좀 해놔야 되는데 말은 상당히 좀 어렵게 했고, 싱크대 벽체 뒤에는 마감재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좀 약간 상당히 좀 애매하게 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 도면에 욕실인 경우 욕실을 하자. 50mm 100분의 1 요거는 이제 아까하고 동일합니다. 욕실 거울도 아까하고 이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체 타일이 부족하여 부착 강도 할 때 0.32 메가파스칼 4kg 5cm 5cm 이렇게 했을 때 980 정도가 이제 나와야 됩니다. 980 정도. 근데 저기 시공하자로 본다. 그러니까 요것도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5cm 5cm 자르는데 그라인더로 하면서 옆에 충격이 다 가가지고 타일이 그냥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부착 강도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타일의 들뜸, 균열, 배부름 그런 현상이 부위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따져야지. 타일을 그냥 생짜배기 타일을 옆에 카팅하다 보면 다 충격 먹어갖고 떨어지기 때문에
부착 강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트렌치는 뭐 규격 재질 미달되게 시공한 경우에는 변경 시공하자로 본다. 트렌치 깊이를 현장 상황에 맞도록 시공해야 한다. 이런 데들은 뭐 물고임 현상만 없으면은 크게 뭐 하자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바닥 배수 물매 옥링이 설치된 지하 주차장 바닥 일정 부위에 물이 장시간 고이거나 역물매가 형성되어 배수가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소량의 물이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정도 보이는 경우 설계 당시부터 배수물매가 고려되지 아니한 경우는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21조는 아까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실무 기준하고 동일합니다. 여기 이제 샤워실, 세탁실, 욕실 이런 데는 문짝 상하부 마구리면에 랩핑지 또는 조합 페인트 등으로 마감 공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부식될 여지가 없으므로 하자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창호의 하자는 거의 대부분이 수직도 불량이라든가 개폐 불량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사용상 금방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이제 하자로 보면 되고, 최근에는 이제 로이유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로이유리를 사용했나 안 했나는 이제 뭐 B종이냐 그다음에 U3냐 U2냐 그런 것들이 그 마크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로이유리는 B종입니다. A종은 일반 복층유리고 밑에 그 마크에 B종으로 되어 있으면은 로이유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으로 뭐 또 규정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확인은 어렵지만 A종이냐 B종만 보고서도 복층유리, 로이유리 그걸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다지 문의 하부와 바닥 간의 틈새가 가다하거나 그 틈새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합니다. 뭐예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거의 뭐 바닥에 그 틈새가 한 4mm, 5m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뭐 20몇 미리 되는데 그 20몇 미리 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거기 표준 시방서에 저기 뭐 4mm, 5mm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인 부분은 좀 하자로 볼 수 있는데 사용자들이 뭐 4mm 또는지 6mm 또는지 그것까지 전부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너무 지나치게 뭐 한 1cm 이상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사용자들이 여기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을 때 꼭 확인해 봐서 기준에 넘어왔으면 그건 하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명기구 옥내 배선 이중 천장에 여기다 아웃렛 박스로부터 조명기구 전환입니다. 네. 2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을 사용합니다. 합성 수지관으로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시공하자로 본다. 그러니까 천정형 속에 금속 제 가열 전선관이 있고 합성 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도서에 원래는 그 시방서상에 콘크리트 속에 매립되어 있는 거는 금속재 관을 하이 PVC 관을 사용합니다. 하이 PVC 관은 직선관으로 이렇게 돼서 거의 딱딱해갖고 철근이라든가 콘크리트에게 눌리지 않은데 이런 합성 수지관으로 하는 경우는 플렉시블로 되어 있어갖고 무거운 철근이라든가 이렇게 달면은 그 안에 또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콘크리트 원래 그 전기공사 표준 시방서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전선관을 하이 PVC로 하지 합성 수지 CD관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것들도 시방서랑 잘 비교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 배선의 길이가 30cm 이하이고 그 배선이 조명기구 등에 직접 접촉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기 배선 길이가 30cm는 다 넘기 때문에 거의 다 해당이 다 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가요전선관이 끝까지 조명기구까지 연결이 되거나 전선관에 별도로 이중 피복선이 있는 경우에는 안 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조명설비, 규격 오류, 작동 기능 불량, 탈락 추락 이런 것들은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기 조화 설비, 또 규격 오류, 작동 오류,
작동하지 않거나 뭐 댐퍼 등의 작동 기능이 불량할 때 뭐 이렇게 이제 따지는데, 특히 이제 가끔가다 보면은 이제 서방 설비로서 이제 철제 댐퍼를 사용해야 되는데 알루미늄 댐퍼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거의 뭐 중공 검사 날 때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확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꼭 알루미늄으로 했다 그래갖고 사용 승인이 안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난방 설비, 거실 또는 침실별로 난방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시공하자로 본다. 근데 다만 거실 또는 침실에 가변형 공간 또는 부속 공간을 두는 경우에는 설계 도서대로 적합하게 시공된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급배수 위생기구 설비도 규격 오류, 들뜸, 들뜸 탈락 이런 부착은 다 하자지만 규격 오류는 설치된 위생기구 등의 설계 도서와 상이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때가 있습니다. 급배수 위생기구. 근데 이제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오수관이 있는데 오수관을 100ml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75ml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음 방지관이라든가 또 뭐 보온제를 해야 되는데 뭐 안 했다든가 그런 것들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 신호등의 설비, 인터폰 및 홈 오토메이션 등의 하자. 요즘에 가장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뭐 규격 오류, 작동 기능 뭐 이런 것들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홈 오토메이션, 월패드 뭐 이런 부분들이 예비 전원 장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홈 게이트웨이가 설치되어 있느냐. 홈 게이트웨이는 조명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연기가 다 돼가지고 외부에서도 조정이 가능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홈 게이트웨이로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 전기가 이제 정전이 됐을 때 예비 전원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비 전원 장치는 불과 대략 한 10여 년 전으로 해가지고 예비 전원 장치가 이제 의무사항으로 되는데, 그때서부터 약간 기준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거를 중에서 뭘 이제 열 몇 개 중에서 10개까지만 이렇게 하면은 또 예비 전원 장치를 또 안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을 잘 보고서 해야지.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은 예비 전원 장치는 의무사항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 예외적인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이제 방지실에 가면은 해킹 방지 시설이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들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마 방지실에 거의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일 큰 부분이 예비 전원 장치가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그 예비 전원 장치가 새롭게 설치한다 그러면은 재료비 한 5, 6만 원, 설치비 뭐 2, 3만 원 하면은 한 세대당 한 8, 9만 원 정도는 직접비로 확 올라갑니다. 그럼 1000세대만 해도 상당히 또 금액이 또 많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비 전원 장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나 기준을 잘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시 제어 설비, 이런 거는 거의 뭐 대부분 CCTV를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뭐 화질이 좀 떨어진다든가, 근데 그 화질은 그때 당시 그 기준에 맞춰서 했는데, 요즘은 새로운 제품들은 컬러로 해상도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설계 도서하고 적절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CCTV가 좀 약간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 해야 하는데, 막상 하다 보면은 관리사무소에서 여기도 해야 된다 저기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유지 관리에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더 설치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도서대로 시공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런 정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수가 현재 살아있는데 수간부의 가지가 3분의 2 이상인 경우를 이제 3분의 2 이상인 경우 고사됐을 때, 3분의 2 이상이 고사됐을 때 고사목으로 봅니다. 3분의 2 이상이 고사됐을 때 3분의 1이 남아있으면 괜찮은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주체 및 입주자 등의 유지관리 소홀인지 시공상의 하자인지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고,
근데 조경수가 고사되거나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지지목이 있습니다. 지지목이 있는데 지지목을 매년 한 번씩 이렇게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그 풀어주지 않고 계속 지지목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밴드라든가 철사라든가 이렇게 막 있으면은 그 부분이 한 몇 년 지나면은 홈이 파여져 다른 데는 다 성장이 되는데 거기만 성장이 안 되다 보면은 나중에 지지목을 제거했을 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나무가 부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관리상에 지금 이제 하자로 봐야지 이걸 시공상의 하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고사되었다고 해가지고 시공상 하자로 보는 게 아니라 식재 위치가 적절한지, 그 다음에 그 이제 토사가 적절한지, 그 다음에 유지 관리가 적절하게 잘 되어 있는지, 급수, 물을 잘 적절하게 넣어 주었는지 그런 것들도 이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조경 전문 업체한테 이렇게 맡겼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그 약품을 제대로 이렇게 잘 쓰고 언제 와가지고 관리를 잘 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경수 뿌리본 결속 재료는 준공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노출된 조경수의 뿌리본 결속 재료를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는 하자로 봅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철사하고 밴드가 노출된 경우는 하자로 봅니다. 조경 식재 불일치, 설계 도서. 조경은 설계 도서 처음에 사업 승인 도면대로 꼭 이게 시공이 되는 게 아니라 사용 승인 이제 공사 식재 하다 보면은 식재 위치도 바꾸고 수종도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동일한 수종이라든가 가격대를 확인해 가지고 감인안에 확인을 받아서 변경 시공한 후 꼭 도면을 꼭 변경을 해야 됩니다. 시공만 하고 도면을 변경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위치에 도면대로 설계가 안 됐으면 미시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기 변경 도면하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사 할 때 설계도 변경된 식재 도면에 의해서 시공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중간중간에 고사목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 와서 교체한 후 일지를 작성하고 확인서를 받아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뭐 미시공이니 변경시공이니 계속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수는 아까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이 마이너스 10%까지는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도배 시공은 부분적으로만 보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한 폭으로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한 폭이 뭐 90cm, 뭐 실크 벽지는 106cm 정도 되는데 한 폭만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훅구발이로 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봉투가름 공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들뜨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 폭만 이렇게 공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좀 약간 면적을 좀 약간 더 넓게 하는 부분도 있고 이색지는 부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수 부분 면적을 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배지 및 시트지에서 발생한 들뜸, 주름, 이음부 벌어짐 등으로 인해 미관상 지장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근데 단 봉투 발음 등의 시공 특성으로 발생하는 들뜸 등의 현상은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바닥재도 역시 뭐 마찬가지로 시공상 결함 등이 있는 경우 파손, 들뜸, 삐걱거림 이런 것들은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처리하는 하자이기 때문에 시공하자로 보지만 시공 특성으로 발생하는 벌어짐 등의 하자는 예외에 없습니다. 석재, 설계도서와 다른 규격 또는 시공 방법으로 석재를 설치하는 경우 뭐 이렇게 여기 시공상 결함 등이 있어갖고 하자로 보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외부 석재도 건축공법 붙이기 할 때 파스너에 핀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서는 파스너에 꽂임촉을 사용하게끔 되는데 요즘 시공사들이 빨리 공사한다고 해가지고 FOC 공법으로 합니다. 핀을 꽂지 않고 이런 경우에 지진이 발생이 되면 다 흔들려갖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꽂임촉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꽂임촉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철거 후 재시공까지 이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를 이게 전부 다 보수하는 방법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외벽에 건식공법 화가석 붙이기 할 적에는 꼬지축 공법을 반드시 설계 도면대로 시방사대로 꼭 시공을 해야 합니다. 가구는 시공사가 뭐 설치한 주방 가구, 수납 가구 이런 것들이 깨짐, 뭐 문이 개폐가 안 된다든가, 정체를 좀 처져가지고 문이 안 닫히거나, 그 다음에 수직, 수평, 시트지 탈락 이런 것들은 뭐 눈으로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보온재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따라 가지고 보온재 두께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습기가 있는 공간이냐, 뭐 건조된 공간이냐에 따라 갖고 이 보온재 두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논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번 환경별로 두께를 이렇게 좀 보온재 두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mm 미만인 경우에는 뭐 25mm인데 80mm 이상인 경우에는 뭐 40mm를 뭐 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어디냐, 이게 표준 시방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하면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가전기기 같은 경우에는 견본주택 또는 분양책자 등에 제시된 사양의 가전기기가 설계 및 시공상의 오류로 인해 설치가 계획된 공간에 설치가 어렵고 설치된다 하더라도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하자로 봅니다. 이에 저희가 아파트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다용도실에 세탁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용도실 문이 설계 도면에 75cm 그 정도밖에 안 돼, 70cm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세탁기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갖고 창문에 통해 가지고 그 세탁기를 집어넣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가전 제품이 뭐 아주 뭐 대용량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보통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가전 제품 폭을 확인해 가지고 다용도실 문도 이렇게 설치해야지, 다용도실 문을 너무 작게 해가지고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용도실에 문을 또 철거해야지만 가전제품이 들어가는 경우도 또 있고, 그러니까 문 설치할 때 유효폭을 꼭 항상 확인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신간계에서는 요즘 이제 큰 하자가 없었는데 요즘 이제 고층 아파트를 이렇게만 짓다 보니까 풍동 현상에서 소음이 바람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 승강기구 문 설치 이런 규정에 보면은 그 안에 소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흡음재를 설치하게끔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왜 따라 가지고 그게 또 달리 하자로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짝 내부에 흡음재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층수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해당되는 층수에 엘리베이터 스톱할 때 몇 층입니다라는 소리가 나는 방송 장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바닥에 전기 배선이 있고 그 위에 박스 카바가 있는데 그 박스 카바가 규정에는 한 1cm 정도 이렇게 노출돼도 상관이 없는 거로 됐는데, 어느 사람은 그게 뭐 지나가다가 걸린다고 해가지고 그걸 뭐 하자로 보기도 하는데, 그 규정을 잘 보게 되면은 바닥에서 1cm 정도 올라오는 거는 하자로 적용하지 않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그 옥상에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창문이 보통 한두 개 정도가 있는데, 또 지붕에서도 물이 또 흘러나오고 창문에서 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바닥에 물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전기 누전이 되거나 또 감전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박스에 이렇게 한 1cm 정도 올라오면 물이 들어가는 것을 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지하 주차장 설계 도서 달리 주차 및 주행로 폭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안전상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변경 시공하자고 봅니다. 하여튼 이것도 이제 주차장 폭이 2.3m, 뭐 2.5m인데 끝에 부분에 가면 한 10cm, 20cm 또 부족한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뭐 비용을 이제 적절하게 이제 또 잘 또 산정을 또 해야 되고, 주차장 기둥에
기둥하고 모서리에 코너 가드, 안전 페인트, 설계도서, 뭐 달리 또 시공을 또 하여 그다음에 코너 가드에 나사 볼트를 뭐 3개를 박아야 되는데 뭐 2개를 박았다든가 위에 또 캡이 있어야 되는데 뭐 캡이 없다든가 그런 것들 또 잘 봐야 되며 주차장 천장 및 벽면 꼼칠 하고 FC 바닥 마감재 이 부분이 제일 하자에 많이 적용됩니다. 주차장 천장 및 벽면 꼼칠 천장에는 요즘은 이제 수성 페인트 칠하지 않고 질석 뿜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질석 뿜칠을 보통 이제 설계 도면상에 10mm를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가격은 그렇게 뭐 비싸지 않은데 거기서 보통은 이제 주차장에서는 10mm 하는데 뿜칠을 할 때 10mm를 다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할 때 천장에 그 파치해가지고 10mm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 거 갖고 이제 따지는데 천장에 뿜칠을 하게 되면은 천장에 균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뿜칠을 하게 되면은 균열을 거의 뭐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커버가 되는데 두께가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두께를 맞춰서 시공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꼭 뭐 10mm가 필요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냥 뭐 적절하게 한 5mm쯤 6mm 정도 해도 뭐 사용상 기능상 뭐 절대 뭐 지장을 뭐 처리할 정도는 아닌데 설계 도면은 뭐 수정을 처음부터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폭시 두께는 이제 요거는 최소 에폭시는 에폭시 라이닝이 있고 에폭시 코팅이 있습니다. 에폭시 코팅은 0.1mm, 0.2mm, 0.3mm인데 에폭시 라이닝은 보통 3mm를 얘기합니다. 에폭시 라이닝 3mm는 뭐 고급 호텔이라든가 백화점 이런 데 보면은 반짝반짝 빛나고 두께도 상당히 두껍고 균열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데는 보통 이제 에폭시 라이닝으로 하고 뭐 아파트 주차장 이런 데들도 뭐 3mm는 아니더라도 2mm 정도만 하면 되는데 보통 에폭시 코팅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은 0.3mm를 했는데 0.3mm는 시공을 다 안 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 이렇게 파치해가지고 두께 보면 0.15mm, 0.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코팅이 0.3mm 해야 되는데 0.15mm만 그 정도밖에 안 하는 경우가 있어갖고 이게 뭐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사용상 지장이 상당히 이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에폭시 코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계실이라든가 전기실 이런 데는 이제 콘크리트 미장을 한 다음에 먼지 발생을 방지하거나 유지관리 편리하게 해서 에폭시 코팅을 하는데 주차장처럼 라이닝을 하지 않을 정도가 되더라도 에폭시 코팅 0.3mm를 적용하는 거를 그냥 공사 비용 아낀다고 해가지고 주차장 바닥도 그냥 에폭시 코팅으로 그냥 그것도 0.3mm보다도 좀 부족한 시공을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설계 도면에 정확하게 에폭시 라이닝으로 해라. 시방사에서도 딱 에폭시 라이닝은 두께 몇 미리를 하라고 정확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옹벽에 균열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옹벽은 수직 옹벽이 있고 그 밑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부분이 적절한 이게 시공이 되어 있으면 옹벽이 절대로 끼워지지 않는데 다리가 좀 부족한 경우에는 옹벽이 수직이 이렇게 또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콘크리트 옹벽도 있지만 보강토 블록 시공을 하는데 보강토 블록 시공도 안쪽으로 조금씩 들어가면서 뭐 1m마다 이렇게 뭐 메시를 깔게끔 되어 있는데 그 메시 길이가 설계상에 도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높이가 한 4m 할 적에는 제일 밑에서부터 3.5m 정도 이렇게 뭐 메시를 깐다든가 4m씩 깐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메시가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데 그대로 시공하려고 하면 상당히 터파기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설계 도면대로 시공을 하지 않아 갖고 나중에 보강토가 이렇게 밀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설계 도서대로 또 해야 되고 설계 도서를 작성할 적에는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공이 안 되는 부분은 철근부터 옹벽으로 한다든가 다른 공법으로 해야지. 일단 보강토 옹벽에 생각 외로 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옹벽에서는 균열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물 빠진
구멍을 배수구를 뭐 50mm, 75mm 몇 메다 간격으로 이걸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뒷부분에 옹벽의 뒷부분에 그 성토할 적에는 뭐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면서 물 배수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을 설계 도면에 잘 또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대명해 버리면은 나중에 비가 와도 물이 잘 안 빠지거나 또 이제 수압에서 또 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옹벽 바로 뒷부분에 성토할 적에는 자갈, 잡석 뭐 이런 부분들을 몇 cm 간격으로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계 도면에 표기를 해야 합니다. 균형 규정 스프링클러 헤드에 관해서는 국민안전처에서 고시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스라브라든가 보호에서 떨어지는 보호 높이에 따라 가지고 스프링클러 헤드를 천장에서 몇 cm로 설치하는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자꾸 설계 도면에다 그림과 같이 그림하고 표까지 같이 해서 예시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가끔가다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하는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만 갖고 표하고 그림만 갖고서는 이해하기가 좀 약간 힘들기 때문에 표하고 어떤 도면을 그려가지고 높이가 몇 cm일지나 스프링클러를 그 옆에 몇 cm, 스라브 밑에서 몇 cm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 뭐 이런 예시를 좀 몇 가지만 좀 해주면 되는데,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좀 찾아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현장을 다니면서 봐도 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